너희들 바람 피우면서 계속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날 밤 제게 온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철호 형님이 보낸 미안하다 민수야라는 말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열자마자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으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초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58세 택시기사 정민수. 그게 접니다. 29에 택시를 잡은 이후로 어느덧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오후 4시쯤 차고지에서 차를 빼내 시내로 나왔습니다. 11월 초라 해가 벌써 기울기 시작하더군요. 찬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히터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손이 시렸거든요. 나이가 드니 추위를 예전만큼 못 견디게 되더라고요. 첫 손님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잠실까지 가는 손님이었는데 차 안에서 내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뭐 거래건이 틀어졌다는 둥, 팀장한테 혼났다는 둥. 저는 그저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듣대 말하지 않는 게 미덕이니까요. 손님을 내려드리고 다시 빈 차로 시내를 돌았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문득 핸드폰을 확인했죠. 아내 영희한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나 오늘 친정 갔다 올게요. 평범한 문자였습니다. 영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친정에 다녀오곤 했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신 편이었고 영희가 가끔 가서 살펴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태웠죠. 저녁 7시쯤 되었을 겁니다. 배가 슬슬 고파오더군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삼각김밥 2개하고 따뜻한 커피를 샀습니다. 차 안에서 김밥을 우적우적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퇴근하는 사람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연인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택시에서 내릴 수 있을까? 언제쯤 편하게 쉴 수 있을까? 29의 작은 공장을 했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었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거래처도 꽤 있었고 직원도 5명 정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죠. 거래처가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빚만 잔뜩 지고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 빚이 8천만 원쯤 됐을 겁니다. 1999년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영희는 임신 중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택시였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12시간씩 핸들을 잡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견뎠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딸 수아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는 동안 저는 계속 택시 안에 있었죠. 20년이 걸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쉴 수 있었죠. 영희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고. 우리 이제 편하게 살아보자고. 영희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고생 많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 어깨를 토닥여줬죠.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였을 겁니다. 막차 시간대라 손님들이 제법 있었죠.
술 취한 직장인, 야근 끝낸 간호사,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고등학생. 하나같이 지쳐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집 앞에 내려드리고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반쯤이었죠.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고지에 차를 넣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차고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진 지 몇 년 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영희는 아직 친정에서 안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 10시쯤엔 돌아오는데 오늘은 좀 늦는가 보다 싶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영희가 말한 대로 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밥을 데워서 그릇에 담고 반찬을 조금씩 덜어냈죠. 혼자 밥상을 받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야간 운행을 했으니까요. 영희와 딸 수아가 먼저 저녁을 먹고 저는 늦게 들어와 혼자 먹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밥맛이 없더군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달까요? 밥을 대충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봤죠. 11월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더군요. 문득 영희한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려고요. 하지만 전화기를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서요. 영희가 친정에서 어머니 간병하느라 바쁠 텐데 제가 전화해서 신경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씻고 자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잘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딸 수아는 요즘 회사 생활이 어떨까? 영희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실까? 내년엔 택시 일을 조금 줄여볼까?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어젯밤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친정에서 자고 온 거겠거니 했죠.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영희 방을 확인해 봤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영희한테서 온 연락은 없었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영희는 친정에서 자고 올 때 미리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젯밤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정에서 잤어? 언제 들어와?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응,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간병인 올 때까지 있다가 갈게요. 오후쯤 들어갈게.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래, 천천히 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뭐랄까, 영희의 문자 톤이 평소와 조금 달랐거든요. 너무 짧고 건조한 느낌이었달까요? 그냥 제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차를 빼고 운행을 시작했죠. 오전 손님, 오후 손님, 저녁 손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녁 6시쯤 영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도 친정에서 자고 갈 것 같아.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 이번엔 정말 이상했습니다. 영희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며칠씩 간병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영희 언니도 근처에 사는데 왜 영희만 계속 거기 있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영희가 받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냐고, 병원은 다녀오셨냐고, 영희는 좀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운이 없으시대. 병원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오빠는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해.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영희는 없었습니다. 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바로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을 내려드리고 다음 콜을 기다리고 있었죠.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철호 형님이었어요. 박철호. 저보다 4살 위인 62세로 같은 택시회사에서 20년 넘게 함께 일한 선배였죠. 형님은 거칠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던 분이었어요.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왜 형님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무슨 사진을 보낸 건지. 사진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여자는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갈색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남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채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모텔 입구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보였고 모텔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여자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지색 패딩, 갈색 가방, 그 머리 모양, 영희였습니다. 제 아내였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왼손도 함께 떨렸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쾅쾅 울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세상에 베이지색 패딩 입은 여자가 한둘이냐고. 우연이라고. 하지만 가방이 문제였습니다. 그 갈색 가방은 제가 작년에 영희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거든요. 백화점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샀던 가방. 영희가 요즘 매일 들고 다니는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죠. 여자의 옆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귀에 걸린 귀걸이가 보였어요. 그 귀걸이도 제가 사준 거였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샀던 작은 진주 귀걸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영희가 맞았어요. 제 아내가 26년을 함께 산 제 아내가 다른 남자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뀐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다시 경적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환한 소리였죠. 정신을 차리고 가까스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갔죠.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 어두운 곳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섰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똑같았어요. 영희였고 모텔이었고 다른 남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호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죠. 민수야.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무거운 톤이었어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늘 저녁에 동쪽에서 손님 태우고 지나가다가 봤어.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형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히 재수 씨 맞아. 나도 몇 번을 봤거든. 차에서 내릴 때 얼굴도 봤고 재수 씨가 틀림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야? 괜찮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행 중이면 그만하고 들어가.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내일 차고지에서 보자. 내가 술 한잔 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로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달까요? 영희가 바람을 피운다고?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텔에 간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은 거기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에 선명하게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차를 몰고 차고지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자동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차고지에 차를 넣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더 오래 걸린 것 같았어요. 다리가 무거웠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섰죠. 영희가 집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친정에 있을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없었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죠. 텅 빈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20년 넘게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빚을 갚고 딸을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요.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아파도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영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바빴던 걸까요? 영희한테 신경을 덜 써준 걸까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질 않더군요. 그냥 목구멍 어딘가가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 뿐이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 사진을 봤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을 자세히 봤죠. 키가 제법 크고 체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는 고급스러워 보였고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영희가 어디서 만난 걸까요?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질문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영희한테서 연락은 없었죠.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오후에 들어갈게요. 어머니가 좀 나아지셨어. 평범한 문자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차고지로 갔습니다.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야. 형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제 잠은 잤어? 못 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얼굴 봐라. 완전 죽상이잖아.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모르는 척 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형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바보처럼요. 그래서 어쩔 거야? 형님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 어떻게요? 일단 재수 씨한테 물어봐. 어디 갔었냐고. 친정 진짜 갔었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죠.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택시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님을 태우고 내려드리는 게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집 들어왔어. 저녁 준비해 놓을게.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가벼운 톤이었죠.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간 거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났죠. 영희가 부엌에서 무언가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일찍 왔네? 영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서 말했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베이지색 패딩은 현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갈색 가방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죠.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고요. 바로 사진 속 그 옷, 그 가방, 그 귀걸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셨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고 했죠. 응, 많이 나아지셨어.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셨나 봐. 영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안 계셨어? 언니는 바빠서 못 왔어. 나 혼자 돌봤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희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평소 영희가 자주 해주던 반찬들이었죠. 영희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많이 피곤한가 봐. 그냥 좀 피곤해. 오빠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영희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가, 저 표정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요. 사흘 전 영희는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었죠.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영희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영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죠.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모텔 앞에서 남자 손을 잡고 들어가는 영희의 뒷모습. 설거지를 마친 영희가 거실로 왔습니다. 제 옆에 앉더니 물었죠. 오빠, 이번 주말에 수화 보러 갈까?
애가 요즘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하잖아. 수아, 우리 딸이었습니다. 25살로 작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은 서울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그래, 그러자. 그럼 내가 수아한테 연락해 볼게.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수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영희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영희를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26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죠.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문득 안방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우리 결혼 앨범이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이미 잠든 모양이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옷장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하얀 가죽 앨범이 있었죠. 앨범을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장은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1998년 5월 16일. 29의 저와 24살의 영희가 웃고 있었죠. 영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저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 속에 저는 영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또렷했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26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들이 나왔어요. 제주도로 갔었죠. 돈이 없어서 패키지 여행으로 이틀만 다녀왔습니다. 성산 일출봉 앞에서 찍은 사진. 영희가 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저도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영희가 임신했을 때 사진. 배가 불러온 영희가 배를 쓰다듬고 있었죠. 딸 수아가 태어났을 때 사진. 병원 침대에 누운 영희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요. 수아 100일잔치 사진. 돌잔치 사진.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을까요? 영희는 언제부터 저를 속인 걸까요? 사진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흐르진 않았어요. 그냥 목구멍 어딘가에서 뭉쳐있을 뿐이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표지를 만져봤죠. 흰 가죽은 세월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26년. 그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영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영희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핸드폰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걸 지켜봤어요.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죠.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빠르게 끄는 것. 예전엔 없던 행동이었어요. 저녁에 샤워를 할 때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그리고 요즘 들어 화장을 자주 하는 것. 영희는 원래 화장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굳이 화장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까지 바르더군요. 오늘 어디가? 제가 물으면 영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마트 좀 갔다 올게. 친구 만나고 올게. 은행 볼 일 있어서.
다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철호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형님이 찍은 그 사진. 혹시 그 모텔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형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동에 있는 모텔이야. 근처 편의점 앞에서 찍었거든. 주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민수야, 뭐 하려고? 확인하려고요. 제대로. 알았어. 보낼게.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네.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웠죠. 영희의 스케줄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언제 또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할지 알아야 했어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영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내일 친정 좀 다녀올게. 어머니가 또 편찮으시대. 바로 그거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내일 모든 걸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화장을 했죠. 립스틱도 발랐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희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친정에 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꾸미는 걸까요? 오빠, 나갔다 올게. 영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엔 들어올 거야? 응, 저녁 때쯤 올게. 영희는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갈색 가방을 들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 그 옷과 가방이었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영희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희가 탄 버스 방향을 확인했어요. 시내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고지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빼서 영희가 탄 버스를 따라갔죠. 다행히 버스는 신호에 걸려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몇 대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버스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 근처에서 멈춰섰죠. 영희가 내렸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영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어느 골목길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도 차에서 내려 따라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죠. 영희는 골목을 따라 걷다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판을 봤습니다.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영희가 부동산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영희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너편 편의점에 들어가서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부동산 안에서 한 남자가 영희를 반겼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이는 남자였죠. 나이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남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영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밝고 즐거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뭉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부동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가 차 키를 꺼냈어요. 고급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고 영희를 태웠습니다. 저는 재빨리 편의점에서 나와 제 택시로 달려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들의 차를 따라갔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적한 곳에 있는 모텔 앞에 멈춰 섰어요. 바로 철호 형님이 사진을 찍었던 그 모텔이었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희 쪽 문을 열어줬죠. 영희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모든 게 사진 속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겁니다.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와 남자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영희의 어깨에 팔을 둘렀죠. 영희는 그걸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호 형님이었어요. 민수야, 어디야? 밖에 있습니다. 혹시 재수 씨 따라간 거야? 네. 봤어? 네. 제 아내가 부동산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부동산? 네. 거기서 나와서 사장이란 놈 차를 타고 모텔로 갔습니다.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새끼가 사장이구나.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와. 오늘 운행하면 안 돼. 상태가 안 좋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를 몰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야. 형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니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 부동산 사장 같았습니다. 부동산? 네. 재수 씨가 거기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형님이 턱을 쓸었습니다. 그럼 재수 씨가 거기서 일하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인가? 아마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최근 몇 달간 친구 만난다, 마트 간다고 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 사장과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형님이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증거? 네. 사진, 날짜, 시간. 전부요. 이혼할 거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죠.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 나도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형님.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어요. 부부 공동명의 통신사라 제 명의로 조회가 가능했죠. 최근 2달간 영희는 한 번호와 자주 통화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이요. 그 번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부동산 사장 강준석이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공동명의 카드였죠. 영희는 최근 몇 달간 옷을 많이 샀습니다. 화장품도 샀고 미용실도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모텔 근처 음식점에서도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만들어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통화 내역, 카드 내역.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3번 더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매번 따라갔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영희는 친정이 아니라 강준석을 만나러 갔고 모텔에 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영희의 친정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장모님이 편찮으신 건 아닐까?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희망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영희 친정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이 받으셨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이고,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응, 나야 뭐 그냥저냥 살지. 요즘 날씨가 추워서 관절이 좀 아프긴 한데. 많이 편찮으셨어요? 편찮다니? 아니, 괜찮아. 감기도 안 걸렸어. 그럼, 최근에 영희가 자주 찾아뵈었죠? 영희? 영희는 한 달 전에 한 번 왔었나? 요즘 바쁜가 봐. 자주 못 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영희는 친정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그래, 민수야. 몸 건강히 챙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밥상 앞에 마주 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떠먹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영희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정말? 나한테 말해줘. 나 오빠 아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내? 진짜 아내라면 이럴 수 있나요? 친정 어머니는 요즘 어떠셔?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응, 좀 나아지셨어. 그래서 요즘은 자주 안 가? 응, 언니가 가끔 들르시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한 달 전에 영희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셨거든요. 오빠는 장모님한테 전화 좀 드려. 안부라도 여쭤보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고 평범한 저녁이 흘러갔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언제 영희와 대면해야 할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영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친정 다녀올게. 어머니가 또 안 좋으시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몰고 동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기다렸죠. 오후 5시쯤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강준석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예의 그 모텔로 향했죠. 저는 이번에도 따라갔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영희와 강준석의 차도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죠. 저는 차 안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을까 생각했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아였어요. 아빠. 응, 수아야. 아빠, 지금 어디세요? 밖에 있어. 왜? 아빠, 혹시 요즘 엄마랑 사이 안 좋으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들떠있고 예전이랑 달라요.
그리고 아빠 얘기는 하나도 안 하세요. 혹시 엄마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수아는 눈치챘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어요. 수아야, 아빠가 곧 해결할게. 아빠,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빠도 정리가 안 됐어.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딸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내야 했어요.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와 강준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걸어갔죠. 두 사람 쪽으로요. 영희와 강준석은 주차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주쳤죠.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 오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준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준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아내하고 뭐 하신 겁니까? 강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이게. 대답하세요. 제 아내하고 뭐 하신 겁니까?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영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오빠, 이건 오해야. 우리 그냥 뭡니까? 저는 영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친정 간다면서요? 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요? 오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요. 장모님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한 달 동안 친정 한 번도 안 갔더군요. 영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준석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저기요. 일단 얘기를 좀. 당신하고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하고 얘기할 게 있으니까 비켜주시겠습니까? 강준석은 머뭇거리다가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 씨, 준석 씨 먼저 가 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준석 씨?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군요. 강준석은 결국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저와 영희만 남았어요. 주차장에 서서 마주 봤습니다. 집에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였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잖아. 언제부터였냐고. 석 달 전부터.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석 달. 석 달 동안 저를 속인 겁니다. 왜 그랬냐고.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빠는 나를 여자로 안 봐줬잖아. 뭐라고? 26년 동안 오빠는 나를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없어.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 애 키우는 사람으로만 봤지. 그게 무슨. 오빠는 맨날 택시만 몰았잖아.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말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오빠, 나는 20년 동안 빚을 갚느라 밤낮으로 일했어. 당신이랑 수아 먹여 살리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영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혼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 없어. 오빠, 제발. 이미 증거도 다 모았어. 사진, 통화 내역,
카드 내역. 전부.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 오빠,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갈 거야. 같이 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요. 오빠 어디가? 영희가 물었습니다.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오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영희의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짐을 싣고 모텔로 갔습니다. 방을 잡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26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텔에서 지내며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증거를 전부 보여줬습니다. 사진,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들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니까 이혼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재산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죠.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영희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오빠 미안해요.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오빠 수아 생각해서라도. 전부 읽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딸 수아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계속 울고 있어요. 수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곧 설명해 줄게. 아빠 설마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구나.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야,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 측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류 진행하세요.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어요. 영희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오빤.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 오빠 제발. 수아 생각해서라도. 수아 생각은 당신이 먼저 했어야지. 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냥 너무 외로웠어.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조건이라니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입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재산은 반반 나눠 가져가고 위자료는 포기할게. 포기한다고? 응. 나도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는 안 받을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다야? 오빠가 원하는 게 뭔데? 당신이 그 남자하고 완전히 끝내는 거. 영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못하겠어? 이미 끝냈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오빠한테 들킨 그날 바로 연락 끊었어. 믿을 수 없어. 오빠, 그냥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서로한테 좋아.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혼할게.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였죠. 영희가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도장을 꺼냈죠. 서류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26년. 26년의 세월이 이 도장 하나로 끝나는구나. 도장을 눌렀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도장이 찍혔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 됐어요. 영희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영희가 앉아있던 소파, 영희가 요리하던 부엌, 영희가 자던 침대. 모든 게 그대로인데 영희만 없었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죠. 영희 옷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빈 옷걸이만 남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앨범이 그대로 있었어요. 앨범을 꺼내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펼쳤죠.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수아 태어났을 때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수아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영희가 수아를 안고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3명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행복은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진짜에서 가짜로 변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앨범을 덮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앨범을 버리려고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26년의 세월이 담긴 앨범을 결국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호 형님이었어요. 민수야, 이혼했다며? 네. 괜찮아? 모르겠습니다. 술 한잔 하자. 내가 살게. 고맙습니다, 형님. 밤에 형님을 만났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죠. 민수야, 잘한 거야.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당연하지. 그런 여자하고 살 필요 없어. 하지만 뭐, 후회하는 거야? 아니요. 후회는 안 합니다. 그냥 허전해서요.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거야. 26년을 함께 살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요? 그럼. 나도 그랬으니까. 형님도 과거에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적이 있었거든요. 형님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1년쯤? 1년이요? 응.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저도 그럴까요? 당연하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수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너한테 남은 인생이 아직 많아. 고맙습니다, 형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텅 빈 침대였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누군가 옆에서 잤는데 이제는 혼자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강준석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강준석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으시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준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뭘 원하시는데요? 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요. 뭔데요? 제 아내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강준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 그건 오해입니다. 저 이미 연락 끊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저도 이런 일로 문제 생기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죄송합니다. 강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약속만 지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뒤돌아봤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당신 진심이었습니까? 네. 제 아내한테요. 진심이었냐고요. 강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희는 진심이 아닌 사람한테 26년 결혼 생활을 벌인 거였어요. 그렇군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죠. 영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빠, 준석이한테 갔다 왔다며? 그만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영희와 할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수아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수아야 왔니? 네. 수아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아빠 괜찮으세요? 응,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얼굴 보니까 안 괜찮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엄마인데. 그래도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줘서. 아빠, 저 이제 어른이에요. 이해해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뭐? 26년 동안 우리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고맙다, 수아야. 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이제 회사 다니잖아요. 그래도 아빠 진짜 괜찮아요. 대신 아빠 건강만 챙기세요. 수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직 딸이 있었어요. 제 편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돌아간 후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수아의 사진들. 모든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어요.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앨범을 넣었습니다. 봉투를 묶었죠. 내일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꺼냈어요. 앨범을 펼쳐서 한 장만 떼어냈습니다. 수아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세 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만 서랍에 넣고 나머지 앨범은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버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내다 버렸어요. 결혼 앨범도 함께요. 쓰레기장에 봉투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저녁에는 일찍 들어왔죠.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TV를 보는 게요. 가끔 영의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밥 먹던 모습, 같이 TV 보던 모습, 같이 잠들던 모습.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수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밥도 해주고 이야기도 나눴죠. 아빠, 요즘 어때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정말요? 응.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철호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네, 있습니다. 그럼 나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소개요? 응.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형님, 저 아직. 알아.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야. 부담 갖지 마. 결국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한 여자분이 앉아 있었죠.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민수야, 이분은 이경숙 씨야. 내 친구 동생인데 얼마 전에 이혼하셨어. 안녕하세요. 경숙 씨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숙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어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30년 살았는데. 그러셨군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약이니까. 경숙 씨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헤어질 때 경숙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로요. 네, 그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26년 동안 영희만 봤는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서랍을 열어 수아 돌잔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3명이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부턴가 사라졌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내일도 택시를 몰 겁니다.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고 또 다른 손님을 태우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언젠가는 이 아픔도 잊혀지겠죠.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아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아빠도 사랑한다, 수아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잠이었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후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죠.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읽고 지웠습니다. 하지만 전화와 문자는 계속 왔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왜 그래? 오빠, 나 힘들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오빠, 나 준석이한테 버림받았어. 오빠가 찾아간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어. 이제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빠,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 오빠, 영희야, 이제 그만 좀 해.
우리는 끝났어. 오빠,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영희가 힘들어한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깨져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영희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이제 정말로 끝이야. 행복하게 살아.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아 돌잔치 사진을 꺼냈어요. 한참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었죠.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만 보기로 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제일 깊숙한 곳에요. 문을 닫았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내일도 택시를 몰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빚도 다 갚았고 딸도 다 키웠고 이혼도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겁니다. 26년의 세월을, 한순간의 배신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아갈 테니까요. 그렇게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26년을 함께한 부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